북미 정상 간 중재자 역할을 해온 문재인 대통령이 다가오는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비핵화와 북미 관계 개선에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북한도 선전 매체를 통해 북미 관계가 남북 관계처럼 대전환을 이룰 수 있다며 비핵화의 진정성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 폄훼하는 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5.18 모독 발언으로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된 자유한국당 세 의원의 징계안 상정 여부는 여야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해 오는 28일 여야 간사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5.18 망언으로 무리를 빚고 있는 지만원 씨가 자신의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서른, 민병두, 최경환 의원을 맞고소했습니다. 또 자신이 광주의 불명예를 빚어줬다며 오히려 절을 받아야 한다는 궤변도 쏟아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서울의 택시 요금이 올랐지만 새 요금 체제에 맞는 미터기로 바꾼 택시는 아직 많지 않습니다. 왜 미터기에 나온 대로 요금을 받지 않느냐는 손님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서울시가 뒤늦게 대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방과 후 영어 수업 재개는 국회의 법안 처리 지연으로 새학기에도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사고유기로 내몬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고 일부 시민단체는 방과 후 영어 수업이 영어 교육 격차를 확대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큐 2부 시작합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그동안 북미 두 정상의 만남을 중재하며 기다려온 문재인 대통령이 회담 결과에 기대감을 표현했습니다. 정상회담 합의문 조율을 앞둔 북한은 비핵화는 전략적 결단이라고 진정성을 호소하면서 막판 밀고 당기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먼저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미 두 정상 간 적극적 중재자 역할을 해온 문재인 대통령이 회담을 열흘 앞두고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번에 만나면 비핵화와 북미 관계 개선에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며 낙관한 겁니다.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이행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선전 매체를 통해 북미 관계가 남북 관계처럼 대전환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핵화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중대한 책임을 다하려는 전략적 결단이라며 진정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이른바 4불 입장은 정세 국면을 위한 일시적 방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곧 하노이에서 시작될 예정인 북미 정상의 합의문 조율을 앞두고 미국의 상응 조치를 촉구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비핵화의 진정성을 강조하는 것은 미국 쪽의 상응 조치를 촉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적 행동을 기대하는 그러한 차원의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아직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구체적 일정을 내부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이 역사적으로 중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며 경제 발전에 매진할 시기라고 주민들을 독려했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네, 회담을 준비하고 있는 베트남 하노이에선 의전 협상 담당자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방법으로 하노이까지 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목적지까지 전용기를 타고 갈 가능성이 가장 높지만 중국 항공기를 빌리거나 전용 열차를 이용하는 방안도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대규모 수행단을 대동하는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까지 가는 가장 유력한 수단은 전용기인 참매 1호입니다. 옛 소련 시절 제작된 일류신 여객기를 개조해 비행거리가 10,000km에 달해 하노이까지의 여정에 문제가 없습니다. 평양에서 하노이까지는 2,760km로 3시간 반이면 닿고 싱가포르까지의 4,700km보다 훨씬 가깝습니다. 지난해 6월 북한 수행단을 태우고 싱가포르까지 왕복 운항한 경험도 있습니다. 특히 국빈 방문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이번 베트남 일정은 정상국가의 이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더욱 힘이 실립니다. 그러나 1차 북미 정상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중국 지도부의
전용기를 임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달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 중국과의 관계와 비행 안전성을 고려해 임차 문제를 조율했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지난해 첫 방중과 지난달 방중 때 탔던 전용 열차를 이용해 베이징과 광저우를 거쳐갈 가능성도 제기합니다. 과거 김일성 전 주석이 이용했던 안전한 방법이긴 하지만 편도로 무려 60시간 넘게 걸리는 데다 중국 내 경비와 교통 통제가 번거롭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도시 광저우는 관심의 초점이 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집사격인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 지난 15일 하룻밤을 묵으면서 김정은 위원장도 광저우를 방문하거나 경유할 것이라는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왜곡 발언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주의 훼손이자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국민이 단호히 거부해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취임 직후에는 5.18 기념식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는 광주 민주화운동의 연장선 위에 서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다짐합니다. 새 정부는 5.18 민주화운동과 촛불혁명의 정신을 받들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온전히 복원할 것입니다. 당대표 선거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쏟아내고 있는 도를 넘는 5.18 역사 왜곡 발언에 대해 문 대통령이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광주 민주화운동은 역사적 법적 판단을 통해 민주화운동으로 규정됐고 역대 정부가 그 정신을 계승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도 정치권 일각에서 5.18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것은 민주화 역사와 헌법 정신에 대한 부정이고 나라의 근간까지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거나 북한군이 난파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왜곡하고 폄훼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이 같은 왜곡 발언의 배경으로 문 대통령은 색깔론과 지역주의로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고 이를 통해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속셈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오직 색깔론과 지역주의로 편을 가르고 혐오를 불러일으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행태에 대해 국민들께서 단호하게 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대통령은 앞서 한국당이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한 후보 2명도 자격 요건이 안 된다는 이유로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주장에까지 허용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한 민주화 역사 왜곡은 국민적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경고로 해석됩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5.18 망언으로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된 자유한국당 세 의원의 징계안 상정 여부가 연기됐습니다. 이달 말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는데 여야 입장이 제각각이고 다른 현안도 맞물려 있어 결론을 내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국회 윤리특위위원장과 여야 간사회동은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의원의 징계안 3건만 전체 회의에 상정할지 계류 중인 28건을 일괄에 올릴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판단을 미룬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5.18 망언 3인방을 먼저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목포 부동산 투기와 재판 청탁 의혹 등에 휩싸인 무소속 손혜원, 민주당 서영교 의원 건 등을 함께 처리하자며 맞서고 있습니다. 3월 7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국회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상정한 안건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 2월 28일 아침 8시 간사회의를 개최하여 안건이 상정돼도 외부위원으로 꾸려진 윤리심사 자문위 의견을 듣기까지 길게는 2달이 걸리고 의견을 받은 윤리위가 심사를 미뤄도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실제로 20대 국회 들어 윤리위에 넘겨진 의원의 징계 요구안은 모두 29건이고 이 가운데 3건은 자진 철회돼 현재 26건이 계류 중이지만 윤리위는 지난 2년 10개월 동안
단 한 건도 징계안을 가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정치 현안으로 여야 간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5.18 전국까지 겹쳐 국회 파행이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자 여야 원내대표가 모처럼 얼굴을 맞댔지만 아무런 성과 없이 빈손으로 헤어졌습니다. 더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국회를 조건 없이 정상화해서 논의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서로 입장의 차이만 확인하고 여당에게 우리가 합리적인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조건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수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당을 제외한 야사당의 요구로 소집된 1월 임시국회 회기가 이미 끝난 데 이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사당이 촉구하는 2월 임시국회도 기약 없이 첫 발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 파행 장기화 속에 방미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내일 만날 예정이어서 회동 결과가 주목됩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5.18 구속 부상자회 대구 경북지부와 대구 경북진보연대 등 66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대구 산격동 엑스코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5.18 망언 의원 3명을 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66개 단체는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등 자유한국당 의원 3명의 망언은 5.18 민주항쟁 사실을 왜곡할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켜온 국민의 피땀 어린 역사를 통째로 부정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한국당이 이들 의원의 징계를 미루는 것은 명백한 책임 회피라고 규정하며 의원 3명을 국회에서 퇴출하는 데 동참하고 당을 해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4주 동안 상승세를 이어가며 30%대에 근접했던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지난주 5.18 망언 논란으로 눈에 띄게 하락했습니다. 특히 한국당 핵심 지지층인 대구 경북과 60대의 이탈이 두드러졌습니다. 권준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극우농객 지만원 씨를 불러 5.18 공청회를 개최한 건 지난 8일. 한국당 지지율은 이때부터 빠지기 시작해 지난주 내내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당 자체 징계 논의에 소폭 반등하다 꼼수 징계 논란 이후 다시 떨어졌습니다. 주간 집계로 봐도 한국당이 3%포인트 넘게 떨어지는 동안 민주당은 1.4%포인트 상승해 40%대를 회복했습니다. 이 같은 지지율 변화에는 한국당 핵심 지지층의 이탈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역별로는 대구, 경북,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성향별로는 보수층의 지지율 하락이 두드러졌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상승세를 탔던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대구, 경북과 60대 이상 그리고 보수층이 크게 이탈해 지난주 하락세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긍정과 부정평가 모두 조금씩 하락했습니다. 5.18 망언 논란에도 불구하고 실업률 상승, 역전세난 등 부정적인 민생 이슈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연령별로는 30, 40대 강세와 60대 약세가 이어졌고 20대와 50대에서는 긍정과 부정평가가 팽팽했습니다. 수도권과 호남에서는 긍정이, 영남 지역에서는 부정이 앞서는 경향이 이어졌고 충청 지역에선 긍정과 부정평가의 격차가 오차범위 안에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1일부터 닷새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권윤기입니다. 5.18 모독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지만원 씨가 자신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의원들을 맞고소했습니다. 사과는커녕 광주의 불명예를 씻어줬다며 절을 받아야 한다는 궤변도 쏟아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지만원 씨가 다시 한번 북한군 개입설을 꺼내들었습니다. 명예훼손 혐의로 2년 넘게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과 같은 혐의로 다시 수사가 시작된 검찰청 사이에서입니다. 북한군 개입이 없었다고 입증된 적이 한 번도 없다. 다만 지만원만 빼고 모두가 모르고 있었을 뿐이다. 지 씨는 거듭 결백을 주장하며 자신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설훈 의원 등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서도 북한군 개입설이 허위라고 선포해 자신의 명예를 잔인하게 훼손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광주 시민에 대한 사과 대신에 오히려 자신에게 절을 해야 한다며 엉뚱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지만원은 이런 행위를 북한군이 저질렀다고 했다. 그러면 지만원은 광주의 불명예를 씻어준 사람이 아닌가? 북한군 개입 주장은 광주와 계엄군 모두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명약이 아닐 수 없다. 같은 시각 민주평화당은 지 씨의 구속재판과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북한군 개입설로만 4건의 사건이 병합돼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속 상태로 같은 범행을 계속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사법부의 판단과 끝난 일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망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이런 법적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지만원을 구속해서 지만원 씨와 한국당 의원들의 5.18 공청회 발언에서 비롯된 각종 고소고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과 남부지검에 각각 접수됐습니다. 다만 내용이 유사한 만큼 남부지검에서 모든 사건을 병합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5.18 망언 논란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경비와 경호 문제도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경찰은 올해 안에 경비 병력을 철수시킬 계획이지만 근접 경호는 유지하기로 해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부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연희동 전두환 씨 자택 부근. 골목길을 들어서자 의무 경찰이 길을 막아섭니다. 곳곳에 초소와 CCTV가 설치돼 있고 시시때때로 순찰차가 주변을 살핍니다. 계란 던지신 분도 있고 낙서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계속. 전두환 씨는 지난 1997년 광주 민주화운동을 유혈 진압한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경비와 경호는 여전히 받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전두환 전 대통령처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탄핵당했더라도 경호와 경비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우가 박탈된 전직 대통령을 굳이 나라 돈을 들여 경호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엔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도 국회에 잠들어 있습니다. 사실 국민적 정서는 완전히 상반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 망언 파동 그리고 이 국민적 공분이 확산되는 이 과정에서 전두환에 대한 예우 이런 문제도 박탈되어야 한다. 하지만 예우 문제가 아니라 국가 보안 사항을 알고 있는 중요 인물이기 때문에 경호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경호를 폐지하면 테러의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는데 국가 예산이나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해서 경호 수준을 단계적으로 낮춰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찰은 국민 여론을 의식해 올해 안에 전두환 씨 자택 경비를 철수시킬 방침입니다. 하지만 밀착 경호는 계속 제공하기로 해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네, 경찰이 클럽 버닝썬 수사에 나선 이후 처음으로 직원 1명을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버닝썬에서 마약이 광범위하게 또 조직적으로 유통됐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클럽 버닝썬의 직원이 마약 소지와 투약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버닝썬 수사가 시작된 뒤 클럽 관계자가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은 이 직원을 상대로 버닝썬에서 조직적으로 마약이 유통됐는지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버닝썬 경영진도 마약 관련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입니다. 경찰은 또 중국인 여성 직원을 출국 정지시켰습니다. VIP 고객에게 마약을 판매했다는 의심을 사는 인물입니다. 마약 관련 수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경찰은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버닝썬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거래 장부와 은행 계좌, 통화 내역이 주요 분석 대상입니다. 증거인멸도 결국 유착 의혹의 큰 원인 중에 하나여서 이제 원본을 확보해야 되니까 포렌식해가지고 그 원본 복구하고 있죠 지금. 경찰은 최근까지 클럽 이사로 재직했던 가수 승리 씨도 조사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필요하다면이란 단서를 달았습니다. 앞서 경찰은 승리 씨의 지인으로 알려진 클럽 대표 이모 씨 등 핵심 관계자들에 대해 마약 투약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네, 30대 승객이 던진 동전에 맞은 뒤 숨진 70대 택시기사 유족이 승객을 엄벌해달라고 검찰에 탄원했습니다. 택시기사 70살 A씨의 아들은 인천지방검찰청에 폭행 혐의로 송치된 승객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냈습니다. 피해자의 아들은 평소 건강하던 아버지가 승객 B씨의 파렴치한 횡포로 충격을 받아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사망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사람을 물리적으로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것만 아니라 욕설을 듣고 충격으로 사망했다면 이 역시 폭행치사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강화한 윤창호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뮤지컬 배우 손승원 씨가 구속 상태에서 계속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손 씨가 불구속 재판을 받게 달라며 청구한 보석을 기각했습니다. 손 씨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사고 후에 도주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그런가 하면 걸그룹 SES의 전 멤버 슈 유수영 씨가 상습 도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유 씨는 도박에 빠진 자신의 모습이 끔찍했다면서 주어진 벌을 마땅히 받겠다고 밝혔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을 했다가 점점 변해가는 제 모습에 너무 끔찍하고 너무 화가 나고 창피스럽고 했습니다. 스스로 빠져나갈 수 없었는데 재판장님이 내려주신 벌과 그리고 사회의 질타를 통해서 이 늪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그냥 죄송하고요. 이제 다시는 그럴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주어주신 벌과 그냥 마땅한 것 같아요. 제가 받는 게.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 충실히 시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키보다 낮은 수영장에서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구조물에 팔이 끼면서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10여 분 동안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깊이 70cm 유아용 수영장에서 초등학교 6학년 이모군이 혼자 수영을 합니다. 철제 계단 근처에서 물속으로 들어가더니 한참 동안 나오질 않습니다. 10여 분이 지난 뒤 수영장 이용객이 물속에 있는 이군을 발견하고는 황급히 물 위로 들어올립니다. 이용객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 달려온 안전요원은 어찌할 바를 모르다 응급처치를 시작합니다. 주변으로 다른 이용객이 모여들고 다른 안전요원까지 달려오지만 이미 의식을 잃은 이군은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병원에서도 이군은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호텔 수영장에서 하는 강습을 마치고 자유수영을 즐기던 이군이 사고를 당한 것은 휴일 오후. 당시 수영장에는 안전요원이 2명 배치돼 있었지만 1명은 강습 중이어서 사실상 1명이 수영장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안전요원 배치 기준에 적합했는지라고 시설이 안전 기준들을 다 준수했는지 이 두 가지 방향으로 수사할 예정입니다. 발견 당시 이군 왼팔은 물속 계단에 끼어 있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계단과 벽 사이 틈이 많이 좁지 않아 이군이 팔을 뺄 수도 있었겠지만 당황해서 빠져나오지 못한 거로 보이고 혹시 다른 원인이 있는지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네, 경찰이 지난 주말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조사에 이어서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을 예고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손 대표를 신고한 프리랜서 기자 김모 씨를 조만간 소환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 씨 외에도 수사에 필요한 관련자들은 모두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백억 대 횡령과 뇌물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에서 핵심 증인들이 모두 불출석하며 10분 만에 끝났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에서 김백준 전 청와대 비서관과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 등 핵심 증인 4명의 출석 요구서가 송달되지 않아 신문 기일을 다시 정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15일 이 전 대통령의 보석 여부에 대해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양측의 의견을 듣고 조만간 결정하기로 했지만 오늘은 별다른 언급 없이 끝났습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때 알게 된 비밀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고발이 된 김태우 전 수사관이 두 번째 소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지난 12일에 이어서 오늘 오전 10시 김 전 수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전 수사관은 조사에 앞서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앞으로는 국민께 상세하게 보고하겠다며 검찰이 공정하고 부끄럽지 않게 판단하리라 믿는다고 말한 뒤 청사로 들어갔습니다. 김 전 수사관은 내일 청와대가 드루킹 특검 수사 상황을 확인하도록 불법 지시했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장을 낼 예정입니다. 가정 형편 때문에 동사무소 등에 출퇴근하면서 군복무를 하는 게 상근 예비역입니다. 그런데 상근 예비역 통지서를 받은 두 청년이 훈련소 입소 후 일반 현역 통보를 받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알고 보니 병무청의 실수였습니다. 한동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11월 발부된 육군훈련소 입영통지서입니다. 일반 현역이 아닌 상근 예비역 대상자라고 분명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통지서를 받고 기초 군사훈련을 받으러 논산훈련소에 입소한 26살 A씨와 B씨. 5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퇴소를 앞둔 무렵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반 현역 대상자에서 곧바로 자대에 배치된다는 통보를 받은 겁니다. 이런 식의 통보를 받으니 정신적인 충격이 컸습니다. 모든 게 부당하고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한부모 가정과 중졸 등의 학력 때문에 상근 예비역 판정을 받은 줄 알았던 피해자들. 7살 난 동생을 돌봐야 하는 A씨는 당장 훈련소 안에서 도우미를 구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손꼽아 아들을 기다리던 B씨 어머니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군대 가고 난 다음에 더 혈당이 500까지 올라가고 말도 못했어요, 제가요. 쓰러지려고 막 그러고 막 그랬어요. 걱정스러워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어이없게도 서울지방병무청 공무원의 실수였습니다. 보통은 입대자에게 우편물로 입영 통지서를 주는데 병무청에 찾아온 피해자들에게 직접 통지서를 주는 과정에서 잘못 적은 겁니다. 담당자가 훈련소에 찾아가 사과했지만 상근 예비역으로 되돌리는 건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상황에 맞게 체크하도록 돼 있는데 급하게 교부하다 보니까 이제 서울병무청에서 담당자가 이제 작성을 해줬던 거예요. 과거에 쓰던 그 서식을 그대로 쓰다 보니까 위에 채팅이 잘못되어 있는 걸 몰랐던 것 같아요. 병무청의 어이없는 실수로 커다란 부담을 안게 된 두 청년. 뒤늦게 진상 파악이 진행되는 바람에 한 달 가까이 훈련소에서 오도 가름 못한 채 자대 배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네, 훈련을 마치고 집에 갈 줄 알았더니 별안간 현역병으로 자대 배치를 받는 경우 꿈에서나 겪을 법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직접 취재한 기획 이슈팀 한동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일단 상근 예비역이란 이 병역 부분에 대해서도 생소한 분들이 많을 텐데 상근 예비역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익, 사회복무요원 이런 또 비슷한 건가요? 좀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출퇴근을 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고요. 근데 상근 예비역은 군인 신분이고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은 민간인 신분입니다. 사실 공익이 예전에 사회복무요원을 이렇게 다르게 부르던 용어였었고요. 사실 상근 예비역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 집에서 출퇴근하는 군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가정 형편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부모가 이게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아니면은 결혼을 해서 자녀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여러 가지 가정 형편을 따져서 이 상근 예비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앞선 기사에 나온 두 청년의 경우에는 상근 예비역에 해당이 안 되는 경우였었던 건가요? 원래는? 애매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상근 예비역도 따지는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결혼해서 많은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상근 예비역이 1, 2순위, 그러니까 높은 순위를 받을 수 있는데 사실 이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26살이고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순위가 좀 낮았던 거죠. 특히 이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두 분 다 이제 한부모 가정이고 그리고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중퇴를 했었고 가정 형편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자신들이 상근 예비역 판정을 받았다라고 이제 오해를 했었습니다. 예. 보통 집에서도 그렇고 본인들도 상근 예비역일 거라고 짐작을 하고
어쨌든 다른 뭐 생활이라든지 집안에서의 자기 역할 같은 것도 계획을 하고 있었을 텐데 집에서도 5주 훈련 받고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면 또 충격이 컸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특히 이 두 분 중에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부모가 이혼을 하시고 이제 7살 난 동생이 있었어요. 남자 동생이 있었는데 이제 어머님이 이제 출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낮에는 어린이집을 이게 등하원을 해야 되는 돌보는 상황이었는데 사실 상근 예비역이면은 이제 같이 출퇴근을 등하원을 할 수 있는데 그게 갑자기 안 되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도우미를 구해야 되는 처지에 놓였었고요. 그리고 다른 분의 어머니는 이제 훈련만 끝나면은 이제 아들이 돌아올 줄 알았는데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제 큰 충격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니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데 그렇게 수술해버리면 어떡하는데요. 우리 아들 나한테 전화하지도 않아요. 왜냐면 내가 힘들어하니까 이런 이야기도 안 해요. 왜냐면 제가 몸이 아프거든요. 몸이 아파 있는 상태니까 우리 엄마가 이런 이야기 들으면 조금 더 아플까 봐. 모든 어떤 계획들을 다시 또 수정하고 뭐 가정이나 본인에게 한 계획들도 다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두 청년의 인연이 송두리째 달라진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게 병무청의 단순한 실수였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 병무청의 단순한 실수가 맞습니다. 행정착오를 했는데요. 사실 근데 보도가 나가고 나서 이 병무청에서는 사실 항의 전화가 좀 왔었어요. 이 YTN 보도가 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다. 너무 이 사람들의 말만 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과거에 현역으로 입영을 해야 되는데 여러 차례 연기를 하는 과정에서 뭐 불가피하게 우편으로 주지 못하고 직접 주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겼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병무청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왜 이 사람들한테 우편 교부가 안 되고 직접 교부가 됐는지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해당 과에서는 균형이 좀 잃었다. 보도가 너무 한쪽 애들 측면만 돼 있는 거다. 사실 근데 입영 연기 신청을 한 것과 병무청의 판정과는 사실 무관합니다. 병무청이 상근 예비역이라고 통보한 건 분명한 행정 실수인데요. 문제는 이 실수가 이번 한 번뿐이라고 단정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오늘 보도가 나간 뒤에 서울병무청에 비슷한 행정실수에 대한 추가 제보가 접수가 됐는데요. 사실 지금 이분은 현역 근무 중이라서 불이익 때문에 더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사실 군 입대는 사실 청년 입장에서는 가족들에게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결정인데 이러한 중요한 행정 업무가 허술하게 이뤄졌다는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의할지는 의문입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그 해당 청년들을 어떻게 지금 생활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훈련소, 논산훈련소에 계속 있고요. 지금 1월 말에 훈련은 끝났는데 지금 계속 이게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제 대기만 하고 있고 내일 자대 배치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병사들은 이제 병무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병무청의 행정상의 오류, 이전에도 뭐 이러한 사례는 아니지만 뭐 오류에 따른 문제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검토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동훈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서울의 택시 요금이 올랐지만 아직도 새 요금 체제에 맞는 미터기로 바꾼 택시는 많지 않습니다. 왜 미터기에 나온 대로 요금을 받지 않느냐는 손님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서울시도 대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박광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변에 택시가 끝없이 늘어서 있습니다. 요금 인상에 맞춰 새 미터기로 교체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먼저 요금 인상부터 단행한 서울시. 미터기 문제는 없을 거라고 호언장담했지만 현장 목소리는 달랐습니다. 전부 다 야간 일하고 끝나고 지금 잠을 안 자고 지금 다 나왔어요. 아침에 대부분이. 시간을 정해놨으면 시간대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3시간, 4시간씩 지금 지연이 됐어요. 비단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6년 전 요금 인상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지만 서울시의 준비는 바뀐 게 없습니다. 산악권 1, 2푼도 아니고 12만 6천 원이나 갖다 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면 이렇게 행정을 이렇게 하면 법이 있어요. 자동차관리법은 택시 미터기 조정에 매우 철저한 기준을 요구합니다. 조작 우려 때문에 원격 작업을 통한 교체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금 인상 전에 미터기를 바꾸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요금 인상 때마다 택시기사와 손님이 요금 변환표를 들고 옥신각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 미터기 교체가 안 되니까 늦어지기도 하고 계산이 빨리빨리 안 되기도 하고 해서
좀 그런 부분이 불편하긴 했어요. 답답하기는 서울시도 마찬가지. 그래서 GPS로 거리를 재 요금을 계산하는 애플리케이션 미터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에 저희가 2월 중에 제출할 거예요. 국토부에서도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저희가 협조해 줄 생각이기 때문에 기술이 따라준다면 뭐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7만 2천 대의 택시 미터기 교체를 마무리할 방침이라 당분간 혼선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서울에 이어 경북 지역 택시 요금도 다음 달 1일부터 오릅니다. 경상북도는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열고 다음 달 1일부터 택시 기본 요금을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거리 요금도 100원에 139m에서 134m로 짧아지지만 시간별 요금과 심야, 시외 활증률은 지금과 같이 계산됩니다. 네, 초등학교 1, 2학년 방과 후 영어 수업 재개가 새학기에도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국회가 표류하면서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인데 학부모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재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학을 2주가량 남겨놓고 각 초등학교는 연간 학습 운영 계획을 이미 마무리했습니다. 법안 처리가 미뤄지자 학습 계획에 1, 2학년의 방과 후 영어 수업은 빠졌습니다. 당장 관련 법안이 통과된다 해도 수업 준비를 위해 학교 운영위 심의와 입찰, 업체 선정 등 2달가량의 시간이 필요해 일선 학교에서는 수업 재개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지금 안 되죠. 왜냐하면 1분기에 벌써 저희가 강사 모두 다 끝났고 저희가 지금 안 되고 2분기부터는 가능할 것 같아요. 학부모님들은 아무래도 원하죠. 교육청에서 공문이 또 올 때까지 또 한참 시간이 또 걸릴 것 같아요. 학부모들의 걱정은 학습 공백입니다. 유치원에서 배웠던 영어를 초등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중단하게 되는 것인데 학부모들은 결국 아이들을 사교육 시장으로 내모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학년 영어 학원 등록은 새학기를 앞두고 크게 늘고 있고 입시업체는 인터넷 강의 등의 학습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새롭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단체는 방과 후 영어 수업이 사립초등학교에 날개를 달아주고 영어 교육 격차를 확대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유은혜 부총리는 취임 직후 방과 후 영어 수업에 대한 학교 현장의 요구가 크다고 보고 재개 방침을 밝혔지만 국회의 무한 대치 속에 학생과 학부모들이 그 피해를 떠안고 있습니다. YTN 이지연입니다. 다음 달부터 원화 200명 이상 대형 사립유치원에 의무 적용이 되는 국가관리 회계 시스템 에듀파인이 공개됐습니다. 교육부는 대형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으로 국민 세금과 학부모 부담금의 집행 내용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어 회계 비리가 원천 차단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공개가 된 사립유치원용 에듀파인은 초중고교와 국공립유치원이 사용하는 것과 달리 사업 현황, 예산 수입, 지출 결산 등 회계에 필수적인 기능 5개만 메뉴에 넣었습니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예산 편성 일정을 고려해서 내일부터 예산 편성 기능만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통하고 이후 수입 지출 기능은 3월 1일, 결산과 클린 재정 기능은 4월에 운용할 예정입니다. 네,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보고 느끼고 있는 교육의 현실은 어떤 걸까요? 직접 유엔에 다녀온 아동권리 스스로 지킴이 류조은 학생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리 류조은 학생은 현재 고등학생인가요? 네. 네, 몇 학년이죠? 올해 2학년 올라갑니다.
아,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을 앞두고 있는 고등학생이시고, 자, 한국 아동 보고서 내용이 좀 궁금한데, 일단 이 보고서를 만든 아동 권리 스스로 지킴이 어떤 단체인지 먼저 좀 짧게 소개해 주시죠. 아동 권리 스스로 지킴이는 이제 정말 아동 스스로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에 대해서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아동들이 모여서 구성한 일종의 팀이에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400명 가까이 되는 아동들이 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비차별, 비폭력 이런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캠페인도 하고 건의문도 쓰고 하면서 다양하게 지역별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알려지기로는 지필지는 23명으로 알려져 있지만 직접 참여한 학생 수는 400명이 넘는 거군요. 네. 아, 그렇군요. 그럼 몇 학년부터 몇 학년까지 참여가 가능한 건가요? 제가 참여 연령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뭐 중학생도 있고? 네. 초등학교 3학년 정도부터 가능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초등학교 좀 고학년, 중학년 2학, 이상부터 고등학생까지 참여를 하고 있다. 근데 이 보고서 만드는데 3년에 걸쳐 시간이 걸렸다고 들었습니다. 이 보고서를 좀 만들어야겠다 이런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저희 보고서의 주제 교육으로 고통받는 아동처럼 말 그대로 정말 대한민국의 교육 현실을 지적하고 싶어서 이 보고서를 쓰게 된 것 같아요. 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사교육을 비롯해서 학습량도 굉장히 많고 학습 시간도 엄청 길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아동에게 공부하기를 강요하는 사회적 분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이 교육이 정말 아동이 원하는 진로를 찾고 꿈을 이루기 위한 공부는 아니라는 거죠. 네. 오히려 약간 성적을 가지고 아동을 재단하고 평가하고 또 못하는 아동들을 차별하거나 하는 수단으로서 이용되고요. 그럼 지금 류조은 학생 같은 경우는 3년 전이면 중학생이었을 텐데 네네. 중학교 때부터 이런 거에 대한 좀 고민이 있었던 건가요? 뭐 개인적으로 좀 힘들었다거나, 네. 네? 개인적으로 뭐 학업이 좀 힘들었다거나, 뭐 어떤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조사에 좀 참여를 해보고자 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학교를 다니고 다른 다양한 활동들을 지역에서 이렇게 다른 친구들도 만나보고 하면은 이제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꿈도 다양할 거고. 그런데 제가 옛날에 초등학교 아니면 유치원 때 가졌던 그런 다양한 꿈을 가진 친구들의 얘기를 듣다가 이제 나이가 자라고 나이가 올라가고 다른 제 또래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조금씩 막 다양하던 꿈이 한두 가지 진로로 좁혀지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정말 우리나라의 교육이 학생을 틀에 가두고 억압하는 방식으로만 진행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번 지필에도 참여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뭐 뉴스를 통해서도 여러 번 알려진 내용이지만 우리나라 학생들, 어린이들의 어떤 학업 스트레스가 높다는 건 다들 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직접 조사를 해보니까 좀 비교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일단 스트레스라는 게 제가 명확하게 재단할 수는 없는 개념이라서 엄청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저희가 그 자료를 준비했거든요. 그 놀 권리를 보장받고 있나 이런 질문에 대한 좀 조사 결과도 있더라고요. 네, 직접 소개를 좀 해주세요. 일단 저희가 진행했던 설문조사에서 어른들의 놀면 안 된다는 분위기 그리고 아동의 놀이를 허용하지 않는 사회적인 분위기와 아동은 공부를 해야만 한다라는 어른들의 압박 때문에 놀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대답한 아동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네. 그 외에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과도한 학습량이나 성적을 이유로 이루어지는 차별 혹은 공부를 못하는 아동에게 가해지는 정신적인 폭력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학업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아동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아무래도 아동 여러분들이 학생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한 조사이기 때문에 좀 더 현실을 많이 반영했을 거란 어른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이 드는데 이런 놀 권리가 지켜지지 않는 이유 말고도 눈에 띄는 게 사생활 침해라든가 표현의 자유 같은 것도 침해받고 있다 이런 조사 결과도 있더라고요. 사생활 침해라고 하는 건 어떤 건가요? 사생활 침해라고 하는 건 제가 보고서에 있는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우선적으로 약간 시험 성적이나 학업 성적을 아동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반에 대놓고 공개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이런 경우도 사생활 침해에 들어가고 소지품 검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아동들이 학교 안에 있는 문제나 아니면 불편한 점들에 대해서 의견을 낼 때 무시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전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한 행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걸 좀 보호하기 위해서 학생 인권 조례라는 것도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거는 네네. 현장에선 별로 작동을 안 하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네. 이 조례라는 게 강제성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고 무엇보다도 저희 아동들이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해서 아는 아동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권리를 가장 주체적으로 알고 또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는 또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아동 당사자들인데 그 아동 당사자들에게 학생 인권 조례의 존재를 제대로 알리지 않으니까 네. 그런 알겠습니다. 점들을 알고 또 이런 게 내가 당하고 있는 게 사생활 침해다, 폭력이다라고 어른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도 저희는 이제 제대로 말씀드릴 방법이나 수단이 없는 거죠. 네, 오늘 많은 어른들이 아마 저희 뉴스큐를 보시면서 류지훈 학생의 따끔한 얘기에 지적에 아마 경청을 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스위스 제네바에 네. 있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류지훈 학생 포함해서 초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현지 분위기도 네네. 좀 소개해 주세요. 어땠는지. 유엔에서도 대부분 저희가 하는 거의 모든 이야기들을 전부 진지하게 받아들여 주셨어요. 네. 오히려 저희한테는 굉장히 당연한 일들이잖아요. 아침 일찍 학교 가서 밤 늦게까지 야자하고 집에 와서 또 학원 가고 자습하고 이런 일과가 저희한테는 엄청 당연한 건데 네. 그런 걸 보고 굉장히 또 놀라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저희가 되려 당황할 정도였어요. 가장 많이 들은 얘기는 뭐였어요? 현지에서 가장 가장 많이 들은 얘기. 지금도 네. 말씀하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생방송이라서 네, 조금 뭐 현지 분위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 자 끝으로 어떻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교육 정책 만족도에 대한 어떤 조사도 또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교육 현장에서 가장 좀 시급하게 바뀌어야 될 부분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학생의 한 사람으로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냥 교육이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저희가 보기에 대한민국의 교육은 특히 고등학교는 지금 좋은 대학에 학생을 보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교육이 실질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방향은 아동을 대학에 보내는 게 아니라 아동이 사회에서 정말 자기가 하고 싶고 잘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필요한 서포트를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무작정 공부만 잘하면 너희는 성공할 수 있을 것처럼 높은 성적을 받기를 막 강요하기보다는 우리 세상은 정말 넓고 정말 다양한 길이 놓여 있다는 걸 아동에게 직접 보여주고 또 도와줄 수 있는 교육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세상은 넓고 가야 할 길은 다양하다는 류지훈 학생의 어떤 따끔한 일침을 전화를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오늘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최근 승진을 한 대기업 여성 임원과 그들의 사내 멘토들을 초청해서 기업 현장의 경험과 고충을 들었습니다. 참석한 대기업 여성 임원들은 승진 과정에서 육아 문제가 가장 어려웠다고 말한 뒤 관련 기반을 확충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여성 임원들은 남녀 동등한 경쟁 환경 조성과 여성 관리자 확충을 위한 교육과 직장 문화 개선도 함께 제안했습니다. 정부가 공공 분야에서 발생하는 갑질 행위를 판정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모든 공공기관에 배포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갑질 행위를 법령 위반, 사적 이익 요구, 부당한 인사, 비인격적 대우, 기관 이기주의, 업무 불이익 등 8개 유형으로 나눴습니다. 조사 결과 갑질이 확인될 경우 기관장은 징계위원회 등을 개최해서 가해자를 징계하는 등 적절히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등의 조치도 의결할 수 있습니다.
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가 마지막 전체 회의를 열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에 관한 막판 절충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주 52시간 근무를 지키려면 현재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장 1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임금 감소와 건강권이 침해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노동시간 개선위는 오늘 오후 전체 회의가 끝나는 대로 논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노사 합의가 나올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사노위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그동안의 논의 결과를 국회로 넘길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은 오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 대화 결과 발표를 앞두고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밀어붙이면 총파업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민노총은 오늘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력근로 단위시간 확대 추진을 철회하고 노동시간 규제 정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끝내 제도 계약 야합과 강행 처리를 밀어붙이겠다면 더는 참지 않겠다면서 온 힘을 기울여 노동자 시민을 위한 총파업, 총력투쟁으로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새해 첫 달인 1월 주택매매 거래량이 6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전월세 거래량은 크게 늘었는데요. 집값이 안정기에 접어들었지만 지금은 집 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구의 대표적인 재건축 추진단지입니다. 지난해 8월 22건 매매됐지만 10월 이후엔 매매량이 한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근처 또 다른 아파트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지난달 주택매매 거래량은 5만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1월 기준으로 지난 2013년 이후 6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매매가 감소한 만큼 전월세 거래는 늘었습니다. 지난달 거래량은 지난해보다 13% 증가한 16만 8천여 건으로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지난 2014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집 사는 걸 보류하고 전월세를 선택하는 이른바 매매 대기 수요가 늘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매매 수급 지수가 6년 전 부동산 침체기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매매 수급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숫자가 작으면 수요보다 공급이 많다는 걸, 숫자가 크면 집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이 팔려는 사람보다 많다는 걸 의미합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지수는 지난해 9월 116.3까지 올랐지만 이번 달 조사에서는 73.2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경기도의 지수 역시 87.8로 5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다만 대전과 전남, 세종시 등 지방 일부는 매수 심리가 여전히 높아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동안 대전과 광주 같은 경우에는 공급 물량이 많이 없었던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광주형 일자리라든지 혹은 세종시와 더불어서 대전의 어떤 그 새로운 도안 신도시라든지 이런 어떤 개발 호재들이 좀 풍부한 점들. 전문가들은 당분간 거래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봄, 가을 이사철 수요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불거질 지역 이슈 등에 따라 거래량 추이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전국 아파트 10채 가운데 4채는 2년 전보다 전셋값이 떨어져 역전세란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 서비스 직방이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전세 보증금이 2년 전보다 하락한 아파트는 전국 평균 38.6%로 집계됐습니다. 권역별로 보면 지방은 절반이 넘는 51.3%, 수도권은 29.7%가 2년 전 전셋값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이 국토교통부 등이 부동산 공시지가를 일부러 낮게 책정해왔다며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경실련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불공정한 공시지가 책정 등으로 징수되지 못한 보유세가 70조 원 규모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2005년 공시가격 제도 도입 이후 시세 반영률이 떨어져 빌딩과 고가주택은 30-40%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재벌과 건물주는 아파트 소유자와 비교해 절반 이하의 세금만 냈고 특혜를 악용해 땅 투기에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상환 능력이 없는 취약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 감면 프로그램이 오는 6월부터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1,500만 원 이하 채무를 10년 이상 장기 연체한 취약 계층이 감면된 채무 50%를 3년만 성실 상환하면 자녀 채무를 면제해주는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기초수급자와 장애인연금 수령자, 70살 이상 고령자, 10년 이상 1,500만 원 이하 채무를 장기 연체한 저소득층입니다. 지난 2007년부터 전국 11개 도시를 중심으로 혁신도시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계기로 정부와 기업, 학교 등이 힘을 모아 미래형 지역도시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저희 YTN 취재팀은 이 혁신도시가 계획만큼 제대로 자리 잡고 있는지 점검했는데요. 곳곳에서 공통적인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경제에 활력을 넣자는 취지로 지역 인재 채용을 30%까지 늘리기로 했지만 볼멘 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성장 효율을 높이기 위한 산학연 클러스터 역시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나현호, 오태인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지난 2017년 조선대학교를 졸업한 심재현 씨. 심 씨는 바늘구멍 같은 취업문을 뚫고 공기업에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 덕을 톡톡히 봤습니다. 한국전력공사가 이번에 최근에 이제 나주로 내려오면서 저는 그로 인해 가지고 많이 기회도 얻고 많은 도움을 받고 그래서 좀 더 수월하게 취업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심 씨처럼 혁신도시 공기업에 채용된 지역 인재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지난 4년 동안 10%대에 그치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20%를 넘어섰습니다. 지역 인재 채용이 저조한 건 대부분 혁신도시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역 인재 의무 채용은 혁신도시 조성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역의 고용 기회를 늘리고 인재 유출을 막아 균형 발전을 이끌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역의 우수한 인재풀이 갖춰지지 않은 가운데 자칫 제한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지역 인재는 혁신도시가 속한 시도지역 대학교 졸업자 가운데 뽑아야 합니다. 그런데 울산과 제주는 4년제 대학이 두 곳에 불과하고 졸업자도 해마다 2, 3천 명 남짓입니다. 부산과 대구, 경북에서 대졸자가 3만 명 넘게 나오는 데 비해 인재 확보에 불리합니다. 그런데 3년 뒤면 지역 인재 의무 채용률이 30%로 높아지는 탓에 공기업들은 인재 양성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15년부터 작년까지 6회에 걸쳐 600여 명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였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입주 기업에서는 인재 채용에 도움이 되고 학생들은 다양한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최신 트렌드와 기술을 익힐 수 있어서 대구, 경북처럼 지역 인재 채용 범위를 광역화하거나 초중고등학교 졸업자까지 대상을 늘리는 등의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마구잡이식 정책 밀어붙이기라는 볼멘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허허벌판에 건축자재와 컨테이너만 덩그러니 놓였습니다. 겨울바람에 말라버린 잡초만 무성합니다. 이곳은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입니다.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관련된 연구소, 기업 등을 한자리에 모으기로 했지만 4년 넘게 방치됐습니다. 경남 진주혁신도시에만 39곳, 21만 6천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하지만 겨우 7곳이 입주했습니다. 이마저도 진주로 옮겨온 공공기관과 연관성이 없는 지사와 아파트형 공장이 차지했습니다. 경남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는 총 39개입니다. 주로 공공기관의 지소라든지 연구소, 지식산업센터가 입주해 있습니다. 경남 혁신도시는 그나마 상황이 나은 편입니다. 입주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부지는 모두 분양됐기 때문입니다. 전국 혁신도시로 눈을 돌려보면 매우 심각합니다. 지난해 상반기 클러스터의 평균 분양률은 63%입니다. 절반 가까이가 분양되지 않은 겁니다. 더군다나
민간 기업이 클러스터 부지에 입주한 건 20%에 불과합니다. 민간 기업이 지역 이전을 꺼리기 때문입니다. 부지는 마련됐지만 뒤따라야 할 세제나 행정 지원 등의 매력이 작다는 게 대부분의 평가입니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지역사회에서 그런 관련된 기업들이 이주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이 아직 약하지 않았나. 그 기업의 어떤 역량 강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 혁신도시 성공의 관건은 정부와 민간 부분의 유기적인 조화입니다. 하지만 지지부진한 클러스터 조성 때문에 지역 발전에 견인차 구실을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된 기업 등을 유치해 시너지 효과를 얻고 지역을 발전시킨다는 취지가 무색한 현실입니다. 혁신도시가 지역 성장 거점 확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클러스터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구속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PK 지역 민심을 달래기 위해 올해 첫 예산정책협의회를 경남 창원에서 개최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또 이번 주 김 지사가 보석을 신청할 거라며 도정의 공백이 없도록 재판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해찬 대표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1호 공약인 서부경남 KTX 사업의 조기 착공을 약속했습니다. 기본 설계를 빨리 해서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당에서도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산업단지 등 경남 경제를 위한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 법정 구속으로 인한 도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 차원에서 나서겠다는 겁니다. 현안 사업들에 대해서는 당에서 아주 전폭적으로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김경수 지사가 안 계신 그 공백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당이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항소심 재판부에 조만간 보석을 청구할 예정인 김경수 지사의 불구속 재판 필요성에도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경남도정은 어떤 경우에도 지속되어야 한다. 재판은 재판이고 따라서 불구속 상태에서 도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민주당 지도부는 김 지사 석방 촉구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경남도민운동본부도 찾았습니다. 이들은 경남 경제를 살리기 위해 김 지사가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경남도청 앞에서는 김 지사 석방과 사퇴를 요구하는 집회가 번갈아 열릴 정도로 찬반 여론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경남 지역 두 군데서만 열리는 4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도 김 지사 재판 이슈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됩니다. 민주당은 김 지사 1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본격적인 여론전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4월 재보선을 한 달여 앞둔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가 김경수 지사 구하기와 PK 민심 달래기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1기 청와대 참모진 가운데 4명이 더불어민주당에 복당 신청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임 전 비서실장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남요원 전 청와대 문화비서관, 권혁기 전 춘추관장이 복당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실장은 한반도 평화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향한 민주당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 노력에 당원으로서 최선의 힘을 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 김용균 씨의 부모님 등 유족을 청와대에서 만나 위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익보다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는 제도를 만들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도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 산업재해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의 유족들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사고가 난 지 69일 만입니다. 문 대통령은 김용균 씨 어머니의 두 손을 잡고 포옹하며 위로를 전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면담에서 문 대통령은 거듭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첫 출근을 앞두고 양복을 입어보며 희망에 차 있는 동영상을 보고 모든 국민의 마음이 아팠을 거라며 진심으로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용균 씨의 어머니는 아들이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서 죽음을 당했다고 호소했습니다.
진상조사만큼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대통령이 꼼꼼하게 챙겨주고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만들어 더 이상 비정규직의 죽음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용균 씨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이익보다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공기관 평가에서 생명과 안전을 제1의 평가 기준으로 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같이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고 저희는 그 대통령님께서 진짜 진심으로 그렇게 해주셨다고 생각하고 정말 마음이 정말 놓이면서 나왔습니다. 문 대통령은 여당도 대책위와의 합의가 잘 이행되도록 끝까지 챙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고용노동부가 폭발 사고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한화 대전 공장에 대해 특별 근로감독에 들어갔습니다. 추진체 폭발 원인이 확인되지 않는 가운데 유족들은 설비 오작동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폭발 사고로 3명이 숨진 한화 대전 공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 근로감독이 시작됐습니다. 19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은 사업장 전반에 대한 위험 요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폭발의 점화원이 확인되지 않아 산업안전법 위반 사항은 물론 사고 원인 파악에도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어떤 가능성이라도 배제하지 않고 원료의 문제인지 작업 관리상의 문제인지 그런 것들은 좀 면밀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경찰도 추진체 폭발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 3차 합동 감식을 벌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가족들은 사고가 난 작업장 기계가 자주 오작동을 일으켰다는 동료 직원들의 말을 전했습니다. 또 경찰과 만난 자리에서 추진체 연료가 불안정해 사고가 났다는 설명을 들었다고도 말했습니다. 사람 힘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정확하게 안 맞다 보니까 부딪힐 수도 있고 정확하게 안 맞으면 또 내려오다가 또 마찰이 생길 수도 있고 작년 이전부터도 계속 관리 라인을 통해서 교체를 해달라 이렇게 부탁했는데도 계속 묵살당했답니다. 유족들은 한화 측이 제공한 빈소가 열악하고 폐쇄적이라며 고 김태훈 씨를 시작으로 빈소를 옮기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특별 근로감독을 하고도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대전고용노동청장과 면담도 요청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밀양 송전탑 건설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주민 10명에게 대법원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이 확정되자 주민들이 정부와 한전을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송전탑 건설을 반대한 주민들은 정부와 한전을 겨냥해 재산 가치가 몰락하고 매일 전자파 위험 속에 다닌다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해결을 약속했지만 차일피일 미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밀양 주민 10명의 행동을 정당 행위로 볼 수 없다며 각각 징역 6개월에서 1년,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미투 1년이 지났지만 검찰이 내부 성폭력 사건을 대하는 방식은 달라진 게 없다는 현직 검사의 폭로가 나왔습니다. 내부 성폭력 사건 조사 과정을 지적하고 현직 검찰총장의 실명까지 언급하며 공개 비판했습니다.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5년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소속 현직 검사가 술자리에서 후배 여검사 2명을 성추행한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그런데 당시 검찰 간부들이 사건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덮었다는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현직 검사가 지난해 직접 고발에 나섰습니다. 고발장을 낸 현직 검사는 이문정 부장검사로 이번엔 당시 진술조서를 일부 공개하고 현재 검찰 상층부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해 감찰을 요구하며 대검 감찰본부와 주고받은 메일 일부를 공개하면서 징계시효를 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까지 했지만 결국 돌아온 대답은 징계시효가 넘어 감찰에 착수하지 않는다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후 관련자들을 수사해달라고 고발장을 접수한 뒤 이루어진 고발인 진술조서 일부도 공개했습니다. 이 질문을 보면 의도를 알잖아요. 직무유기 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런 질문을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한테 절대 안 했을 거예요. 임 부장검사는 언론 기고문을 통해 당시 검찰 간부들이 성폭력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며 실명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의혹 당사자들을 징계하기는커녕 요직으로 발탁했다며 문무일 검찰총장의 이름까지 언급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조사단이 꾸려졌을 때 관련 은폐 의혹은 규명하지 못해 셀프 수사의 한계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일단 현직 검사의 실명 비판에도 별다른 대응 없이 분위기를 살피고 있습니다. 임부장 검사는 미투 1년이 지났지만 검찰 조직 문화는 변화가 보이지 않아 자료 공개와 실명 비판을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이 사건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직무유기 사건의 경우 공수처를 설치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양희reg입니다. 지난 1944년 미군이 찍은 만삭의 위안부 모습 등 사진 실물 3장이 공개됐습니다. 서울시와 서울대 정진성 연구팀은 오는 25일 열리는 3.1운동 100주년 기념전에서 위안부 사진 3장과 각종 사료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실물이 공개되는 사진은 지난 1944년 9월 고 박영심 씨가 중국 송산 수용소에서 연합군 포로로 잡혔을 때 만삭이었던 모습의 사진 등 3장입니다. 종교계가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남북 공동사업 추진과 특별법 제정 등을 제안했습니다. 7대 종단이 공동으로 참여한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는 오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3.1운동 유적에 대한 남북 공동 학술 조사와 학술 회의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3.1운동 100주년 기념관 건립과 3.1운동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3.1운동 특별법을 만들 것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습니다. 네, 지난 2017년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스텔라 데이지호. 이번 달 초부터 심해 수색 작업이 시작이 됐는데 일종의 블랙박스라 할 수 있는 항해 기록 저장 장치가 발견됐습니다. 본체와 실종자 흔적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현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물선 스텔라 데이지호가 우루과이 인근 해역에서 연락이 끊긴 건 지난 2017년 3월. 당시 스텔라 데이지호에 타고 있던 24명 가운데 구조된 사람은 필리핀 선원 2명밖에 없습니다. 우리 정부 요청으로 브라질 공군기와 해군 구축함까지 투입됐지만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랜 논의 끝에 지난 14일부터 본격적인 심해 수색이 시작됐고 시작한 지 3일도 되지 않아 선체 일부가 발견됐습니다. 외교부는 심해 수색을 하던 무인 잠수정이 우리 시각으로 17일 오전 스텔라 데이지호의 선체 일부인 선교, 즉 조타시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근 해저면에 떨어져 나가 있는 항해 기록 저장 장치 VDR도 회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타실은 본체로부터 떨어진 상태로 발견됐지만 측면에 표시된 선박 식별 번호를 통해 스텔라 데이지호의 일부라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회수된 VDR은 현재 부식 방지를 위한 특수 용액에 담아 보관 중인데 항해 기록이 담긴 일종의 블랙박스인 만큼 사고 원인을 규명할 당시 상황이 담겨 있을지 주목됩니다. 심해 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시베드 컨스트럭터호는 스텔라 데이지호 본체와 미확인 구명벌을 발견하기 위한 수색 작업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심해 수색과 VDR 발견으로 실종자 흔적을 찾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네, 아베 일본 총리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지난해 노벨상 후보로 추천했다고 사실상 인정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으로 북한의 위협이 크게 완화된 점을 높게 평가했다는 아베 총리. 평소 북한의 위협을 유독 강조해온 아베 총리의 주장과 완전히 모순되면서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황보현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백악관에서 국가 비상사태와 관련해 연설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언급하다 느닷없는 얘기를 꺼냅니다. Prime Minister Abe of Japan gave me the most beautiful copy of a letter that he sent to the people who give out a thing called the Nobel Prize. 아베 총리가 자신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고 깜짝 공개한 겁니다. 일본 야당 대표가 국회에서 사실관계를 묻자 아베 총리는 답변을 피합니다. ノーベル委員会は推薦者と非推薦者を50年間は明らかにしないこととしていることを踏まえまして、私からはこの方針にのっとってコメントを差し控えたいと思います。 하지만 계속된 질문에 아베 총리는 마지못해 추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一部報道されていることは事実ではないということですか？事実ではないということを申し上げているのではありません。トランプ大統領のリーダーシップを高く私は評価をしております。
그러자 북한에 대한 아베 총리의 모순된 입장을 두고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북한을 중대한 위협이라고 강조하며 올해 방위비를 사상 최대로 편성한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추천할 때는 북한 위협이 크게 완화된 것처럼 높이 평가한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지적입니다. 北朝鮮は差し迫った新たな脅威としていますよね。トランプ大統領に対して北朝鮮との脅威が緩和したということを理由にノーベル平和賞の推薦をするということは私は大きく矛盾していると。 필요에 따라 북한에 대해 180도 입장을 바꾸며 트럼프 대통령을 높게 평가한 아베 총리에 대해 인터넷에서도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일본의 안보와 경제를 고려할 때 잘한 일이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지나치게 미국의 비위를 맞추는 굴욕외교라는 부정적인 평가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일왕이 사죄해야 한다고 한 자신의 발언을 놓고 일본 측이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거듭 비판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문 의장의 적반하장 발언에 대한 입장과 관련해 문 의장이 지난번에 이어서 부적절한 발언을 반복해 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시우 선수가 PGA 투어 제네시스 오픈 마지막 날 경기에서 아쉽게 우승은 놓쳤지만 지난주 공동 4위에 이어 단독 3위에 오르는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NBA 올스타전에서는 팀 르브론이 팀 야니스를 상대로 역전승했습니다. 해외 스포츠 소식 김상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시우가 11번 홀에서 정교한 어프로치로 버디를 추가합니다. 마지막 날 5언더파를 보탠 김시우는 합계 12언더파, 2타차 단독 3위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3라운드까지 선두의 4타 차로 뒤지던 미국의 JB 홈스는 4라운드에서 저스틴 토머스를 1타 차로 따돌리고 역전 우승에 성공했습니다. It was, it was the way you want to win. You want to come down the end and be able to hit shots and make some key putts. And yeah, it was. It had to be exciting to watch. 3라운드에서 이글 2개를 기록했던 타이거 우즈는 4라운드에서도 환상적인 벙커샷 버디를 잡아내며 추격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우즈는 후반 홀에서 보기만 3개 쏟아내면서 타수를 줄이지 못해 공동 15위로 대회를 마감했습니다. 팀 르브론과 팀 야니스로 나뉜 NBA 올스타전에서는 각종 묘기가 속출했습니다. 경기에서는 팀 르브론이 2년 연속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두 팀 합쳐 3점 슛이 62개 폭발한 가운데 31점을 넣으며 역전승을 지휘한 케빈 듀란트가 올스타전 MVP에 뽑혔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공터에 택시가 아주 빽빽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서울시가 28일까지 택시 7만 2천 대에 대해서 요금 계측기 조정 작업을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토요일에 요금 인상이 시작이 됐지만 여전히 미터기를 바꾸지 않은 택시가 시내를 달리고 있습니다. 6년 전 요금 인상 때도 똑같은 혼란이 발생을 했고 이번에도 아날로그식 요금 변환표가 등장을 했습니다. 앞으로 한 열흘은 미터기 교체기 작업이 이루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요금 변환표를 사이에 두고 옥신각신, 승객과 기사 간의 껄끄러운 대면은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정월 대보름이자 봄의 두 번째 절기 우수인 내일은 절기에 걸맞게 큰 추위 없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0도로 오늘보다 5도가량 높겠는데요. 다만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 특히 중부지방에는 10cm 이상의 많은 눈이 쏟아지면서 대설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사고와 낙상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와 눈이 내리며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합니다. 서울 낮 기온이 4도에 머무는 등 오늘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제주도에서 시작된 비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는데요. 제주 산간에는 80mm 이상, 그 밖에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최고 50mm, 남부지방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오겠고 중부지방에는 2에서 7cm, 많은 곳은 10cm 이상의 눈이 예상됩니다. 이 비와 눈은 오후에 서해안을 시작으로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4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0도, 대전 1도, 광주 4도, 부산 7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4도, 대전 4도, 광주 8도, 부산 12도로 예상됩니다. 비와 눈이 지난 뒤에는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초봄 같은 날씨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큐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